내년 트렌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한 고생한 종목들, 그 다음에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딩 하는 기업들, 투자가 계속 이어지는 섹터, 이런 섹터 해답을 찾아보시고요. 그냥 유행하는 종목, 시장이 선택한 종목, 이 종목을 그냥 딱 감고 매매하시는 게 자, 민주당이 또 추진한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인데 이런 상법 개정과 밸류업과 관련해서 사야 할 주식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네. 밸류업 당연히 이제 뭐 배당 분리과세로 다 해서 많이 올랐죠. 고배당 주식들이죠. 그것도 모르면 고배당 ETF를 사시죠. 고배당 ETF를 사거나 지주회사 뭐 ETF, 지주회사, 금융 ETF 뭐 이런 것들 ETF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고배당 주식들은 정해져 있고 또 그게 또 배당 성향 높은 기업들만 또 분리과세가 되는 거니까 고배당 기업들 리스트 딱 또 찾으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면은 뭐 챗GPT한테 물어봐도 알려주는데 현대차, 기아도 다 고배당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뭐 금융지주사들 당연히 고배당 기업들이고 정유사들도 이제 고배당 기업들이고 뭐 많죠, 고배당 기업들. 그러니까 잘 모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배당 ETF 하는 게 좀 낫죠. 국회를 통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장에 뜨거운 감자인데 그럼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이 줄어들 만큼 고액 자산가들이 자금이 배당주로 좀 이동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증권회사 다니는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뭐 아직 그게 이동하는 게 보이진 않나요? 아니 그것 때문에 이동할 것 같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고액자산가들도 예전에 이제 양도세 기준이 뭐 3억이 이렇고 막 이랬을 때는 뭐 약간 여러 가지 뭐 편법들도 쓰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이제 한도가 늘어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또 요새는 배당받자고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어떻게 따지면 고배당으로 인해서 배당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뭐 그 기업의 대주주 정도, 그죠? 그 정도 아닐까 싶긴 한데, 뭐 그리고 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기 싶긴 한데, 일단 저는 뭐 부자들이 그것 때문에 그 주식을 산다를 제 주변에서는 아직 못 봤어요. 갖고 있는데 그 주식이 해당될 수는 있겠지만 나 이거 분리과세 받으려고 이 주식을 사겠어 라고 하는 거는 못 봤어요. 그리고 또 단순히 배당 사야만 높다고 투자했다가 순이익 감소로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던데 진짜 배당 성장률을 골라내기 위해서 꼭 확인해야 될 지표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고배당 주식들이 싸게 사야죠, 무조건. 고배당이라고 해서 주가가 많이 오르면 당연히 내 배당 수익률이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배당 받고 나서 배당락 당하고 나면 거꾸로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예전에 항상 KT가 배당을 많이 준다고 사람들이 그 KT를 사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고 예전에 배당 2,000원 받고 주가는 3,000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좀 황당한 일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도 중요하겠지만 그 기업이 고정적으로 수익을 얼마나 잘 내는지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꾸준한지, 그리고 자산 가치도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그 기본적으로 모든 기업은 실적 앞에 장사 없어요. 실적이 좋은 기업은 배당도 많이 주겠지만 당연히 근데 기술주들은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안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배당 기업들은 대체로 안전하게 이제 자산 가치가 있고 수익이 이제 계속 꾸준히 나오는 기업들이 고배당 기업들인데 요새는 근데 뭐 여러 가지 정부의 세제 혜택 때문에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의 혜택들 때문에 고배당 기업을 표방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그냥 대체로 다 우량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고배당 기업으로 사서 뭔가 내가 피해를 본다? 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기업의 실적 때문이라기보다는 내가 너무 비쌀 때 샀다. 요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또 홍나희 여사가 삼성물산 지분 전량을 이재용 회장이 증량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었는데 이번 이슈가 삼성그룹 전체 지배구조 주주하는 정책에는 좀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을까요? 그거 배당에선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삼성물산을 이재용 회장한테 줬잖아요. 그러면 이재용 회장이 이제 삼성물산에 이제 지분이 거의 20% 육박할걸요, 아마? 그렇게 되면은 또 삼성전자, 삼성생명 이렇게 연결되는 이 연결고리. 그 다음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여러 가지 앞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돈도 많이 필요하고 세금도 많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여세도 엄청 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배당이 늘어나겠죠. 배당을 계속 몇 년 동안 많이 해줘야지 그 충당을 할 수 있는 돈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삼성물산이나 삼성생명이 많이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삼성그룹 내 지배구조에 약간 좀 견고함이 생겼다. 그 다음에 뭐 비용적인 부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배당을 좀 많이 하겠다. 그럼 삼성물산이 좀 배당을 많이 하겠네. 삼성생명 배당 많이 하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 또 어떤 식으로 보면 삼성물산이 지금 싼가 보다. 차트 한번 볼까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앞으로의 가치 대비해서 지금 싸니까
증여세를 물고라도 주지 않았겠느냐 네. 라는 생각을 시장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올라가려나 보다라고 시장에서는 생각하면 좀 심각하잖아요. 지금 네. 월봉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가치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네. 하이닉스 가면 SK 스퀘어 움직이는 것처럼 삼성물산도 그런 뉘앙스. 결과적으로는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와 궤를 같이 하는데 이번에 증여로 인해서 배당을 좀 더 하겠다. 왜냐면 증여세 내야 되니까. 네. 뭐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 내에서.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내년에 코스피 영업이익 사상 최대 441조 원으로 전망됨에도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된 상태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AI 버블과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너무 사기엔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공포리그 비중을 확대해야 될 시기인가요? 아니면 좀 현금을 지켜야 되는 시기인가요? 아무리 강한 상승장에서도 현금은 항상 30%는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내년 코스피 이제 그 영업이익이 아니라 뭐 누가 고쳐주는 순이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따지자면 뭐 코스피가 당연히 저평가돼 있고 지금의 여러 가지 뭐 정책들 이제 우리나라 만년 저평가에 대한 정책들 사실 대만이나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코스피 지수가 저평가되는 건 맞거든요. 상당히 저평가되는 건 맞기 때문에 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라면은 내년에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높은 만큼 당연히 코스피도 뭐 그 궤를 같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익의 전망치를 계속 상향시킬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주가도 더 계속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올해의 마지막 촬영이니까요. 올해 마지막 투자존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요, 부장님? 일단은 저는 올해 개인 투자자분들 뭐 정말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렇죠. 힘들었잖아요. 저희가 중간중간에 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중간중간에 위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장이 너무 좋아서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좋은 결과를 잘 유지해서 내년에도 좀 수익으로 계속 좀 연결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나태하지 않게 계속 이게 시장의 패션만 쫓아가는 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지금 나팔바지가 유행하는데 나 혼자 미니스커트 입고 있으면은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유행도 빨리 쫓아가야 돼요. 끝물에 쫓아가면 고생한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나팔바지 유행한데 서 나팔바지 샀더니 그 다음에 롱치마가 유행한데 그러면 이거 비싼 돈 주고 나팔바지 샀는데 입어보지도 못하고 장롱 속에다 들어가야 될 상황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의 트렌드가 뭔지 그걸 잘 파악을 하시고 저희가 아까도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유동성이다. 그죠? 저금리다. 돈은 계속 들어온다. 그 다음에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 그래서 실물 자산에 계속 투자를 한다. 그러면 실물 자산은 계속 상승을 한다. 이런 논리를 본다라면은 주식시장 긍정적이고 그 안에서 또 내년 트렌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한 고생한 종목들, 그 다음에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딩 하는 기업들, 그 다음에 시장에 돈이 계속 들어오면서 성장주 기술주에 집중되고 있는 투자가 계속 이어지는 섹터, 이런 섹터 계속 아까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 안에서 조금 해답을 찾아보시고요. 아무튼 뭐 잡초에 물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시장에서 예쁜 꽃도 많은데 굳이 나 혼자 저기 어두운 데 가서 혼자 고생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유행하는 종목, 시장이 선택한 종목, 이 종목을 그냥 눈 딱 감고 매매하시는 게 지금은 가장 좀 편하다. 올라도 하루 올랐다고 많이 오른 게 아니더라고요. 만도 처음에 오를 때 봤을 때 이거 이상한데? 이틀째 올랐을 때 이거 진짜 이상한데? 근데 3일째 올랐을 때 이거 진짜 이상한데 그랬거든요. 그 뒤로도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시장에 시그널을 주면 그 시그널을 좀 빨리 포착하셔서 내년에도 좀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부장님께서 올해도 주식시장으로 힘들었던 이런 코멘트를 해주셔서 굉장히 뭔가 좀 낯선 감정이 느껴지는 게 올해 증시가 25년 초에 뭐 2,300, 뭐 저점은 4월에 2,200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4,000 뭐 좀 조정받았다 해도 4,000이 넘은 거잖아요. 2배 가까이 오른 건데 지수가 이렇게만 봤을 때 처음과 끝만 보면 당연히 뭐 모든 것은 뭐 이제 오르고 내리고 있는 거니까 처음과 끝만 봤을 때는 엄청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은 개인분들이 좋았던 장으로 기억돼야 되고 많은 개인분들이 돈을 벌었어야 하는데 실제로 기사를 찾아보니까 코스피 사상 최고치에도 개인 투자자 54% 손실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54%가 손실을 보고 있다. 평균 손실액은 931만 원. 손실액이 5천만 이상인 투자자 5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좀 안 맞는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뭔가 투자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새롭게 뛰어든 사람은 돈을 벌었어. 계속 주식을 하시던 분들은 기존의 거가 안 올라왔어. 그리고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원금이야. 삼성전자도 원금인 거고 다 원금인 거고. 그래서 제 주변에
손실을 많이 받고 대형주를 했던 분들이 원금을 회복했다는 분들은 봤어요. 근데 돈을 벌었다는 분들을 못 본 이유는 계속 주식하신 분들이 2차 전지에 오랜 세월 물려 있었고 네이버 카카오에 오랜 세월 물려 있었고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사신 분들은 오래 사신 분들, 그러니까 네. 주식을 새롭게 하신 분들은 돈을 벌었는데 네. 기존에 계속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기존에 물린 게 많잖아요. 네. 카카오, 네이버, 뭐 카카오페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게임주들, 2차 전지 막 다 잔뜩 있고 그 다음에 뭐 안간 종목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손실을 많이 받고 또 뒤늦게 참전해가지고 조선주 사가지고 또 물리거나 방산주 사서 물리거나 방산주 좋다거나 그래가지고 방산주에 물린 분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섹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패션을 네. 잘 못 따라가고 뒤늦게 패션을 따라가신 분들이 좀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그리고 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는 게 코스닥이잖아요. 그렇죠. 코스닥이다 보니까 코스닥이 별로 못 갔죠. 그쵸. 코스닥은 요새 조금 활성화 대책 나온다고 그러면서 코스피는 올해 처음 기준에서 2배 올랐습니다. 그쵸. 코스닥을 보면 거의 뭐 한 50% 정도. 그것도 이것도 바이오하고 반도체. 어떻게 보면 올해 조방원전이라든가 반도체 이런 데 수급이 좀 많이 쏠린 것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수급 쏠림이 심했고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들이면서 지수만 올랐다. 그러니까 내 종목은 안 오르고 지수만 올랐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해서 내 종목이 안 올라서 박탈감이 상당히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도 바이오하고 로봇, 반도체 이런 것만 올랐다. 나머지는 안 갔다. 그래서 지수가 이런데도 신저가 종목이 즐비하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겠네. 한국에는 지수를 사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미국에 비해서. 미국에는 SPY라든가 S&P 500이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이 지수를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나라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4월 달에 주가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그쵸. 그때 4월 달에 많이 빠졌어요. 그때 코덱스 ETF 레버리지만 사신 분이 있어도 몇 배 수익 나? 지금 3배? 거의 4배 가까이 수익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지수만 사놨으면은 수익이 많이 났다는 거죠. 근데 보통 지수가 오르기 시작하면 종목으로 해야 되겠다. 근데 종목을 잘못 잡으면 삐끗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개인 투자자분들이 ETF만 사신 분들은 수익이 좋았을 것 같은데 섹터 ETF 사신 분들은 좋았을 것 같은데 기존에 물려있던 종목들을 처치를 못하고 계속 들고 있었기 때문에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손실이 많이 나 있는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이 나오는 거고 샀다 하더라도 들어오른 거 산다고 샀더니 들어오른 거는 계속 들어올라 있고 안 가고. 지금 계좌에 마이너스 있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올해 가기 전에 한번 일단 정리하고 가야 되나요? 근데 그 지수에 마이너스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주라고 불리는 네이버 카카오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뭐 카카오 그룹주들 많이 갖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근데 또 내가 정리하면 오른다 그 다음에는 웃으시면 안 돼요. 너무 공감이 갑니다. 원래 그러잖아요. 그죠? 너무 공감. 그게 왜냐면 참다 팔면 거기가 바다. 아,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참다 사면 거기가 고점. 제가 기가 막히게 진리입니다. 비트코인을 이제 투자하면 느낀 게 비트코인 뭐 조정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딱 견디지 못하고 파는 시점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네. 그럼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기가 막히게. 모든 지표의 기준이 심리입니다. 주식도 심리이기 때문에 이 심리가 내가 팔고 싶으면 남도 팔고 싶잖아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이평선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차트 다 마찬가지로 다 심리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 나의 이 심리를 잘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명상원이라도 가야 되나요? 오. 그러니까 뭐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3년 빠진 종목들은 기회가 온다. 아, 3년 빠진. 그리고 3년 오른 종목들은 좀 힘들다. 예, 요런 거. 이 시장에 사이클이 있어요. 1년 단위, 뭐 3년 단위. 3년 올랐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전력도 3년 올랐죠. 그 다음에 조선도 3년 빠졌죠. 그쵸. 그런 생각. 그 다음에 뭐 최근에 화학주도 3년 빠졌죠. 이런 식으로. 반도체도 많이 조정받고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다시피 남들이 나 죽겠어. 이 주식 때문에 고민이야. 이거 어떡하지? 그 주식을 사면. 근데 우리나라가 약간 시크릿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에는 뭐 나스닥에 뭐 빅테크 이런 거는 3년 사고 오른다고 떨어지고 뭐 이러지 않잖아요.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약간 좀 다르잖아요. 알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뭐랄까 우리나라처럼 약간 투기적인 성향보다는 그쪽은 이제 주식도 계속 매수해서 소각하고 배당도 계속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꾸준하게 그 기업의 실적 위주로. 그 기업의 가치가 계속 주가에 투영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좀 투기적인 성향이 좀 있잖아요. 근데
뭐 이번 정부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은 제 가치를 찾아가는 주가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이 이제 코스피가 2배 오른 것처럼 여러분들 계좌도 2배 좀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내년도에 또 부장님과 좋은 시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박지희 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